새벽 5시 최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추석 아침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보내야지. 영자는 냉장고 문을 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토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하나하나 정갈하게 다듬어 놓은 나물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영자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그리고 20년째 이 집 어른으로 살아온 세월이 손끝에 배어 있었지요. 칼질 소리가 도마 위에서 경쾌한 리듬을 그려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김세영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지요. 29살의 세영은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영자도 헤아리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인데 일찍 준비해야지. 내가 더 자고 있어도 됐는데. 영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요. 젊은 나이에 이 집안의 큰 행사를 함께 준비해야 하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영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는 영자가 포착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자는 전을 부치고 세영은 나물을 무쳤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명절 준비의 풍경이었지요. 영자의 어머니가 그랬고 시어머니가 그랬듯이 9시쯤 되자 아들 도훈이 일어났습니다. 32살의 도훈은 영자의 하나뿐인 자식이었지요.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라 더욱 애지중지 키워온 터였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도훈은 부엌을 들여다보며 인사했습니다.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를 입은 모습이 단정해 보였지요. 우리 도훈이가 제일 고생이지. 회사 일에 집안 일까지.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지요. 11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의 작은아버지네 가족, 사촌형들, 그리고 세영의 부모님까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형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영자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지요. 별 말씀을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요. 상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상에 올렸습니다. 갈비찜, 나물 반찬들, 그리고 정성 들여 만든 송편까지 40여 년간 이어온 이 집안의 맛이었지요. 그런데 세영이 갑자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세영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요. 앞으로는 명절 음식을 우리 친정 스타일로 하겠어요. 영자는 세영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지요.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 너무 기름지고 짜요. 요즘 사람들 입맛에 안 맞고요. 세영은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자가 정성 들여 준비한 갈비찜 그릇을
거칠게 들어 올렸지요. 이런 음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40년 넘게 이어온 이 집안의 전통을, 그녀의 정성을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영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멈추지 않았지요. 저희 친정에서는 담백하고 깔끔하게 해요. 그게 더 맛있고 건강해요. 영자는 아들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나서서 뭔가 말해주기를, 어머니를 감싸주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도훈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아, 영자의 부름에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였지요. 그 순간 영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영자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해. 영자는 천천히 상위에 그릇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바닥에 내던졌지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비로소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는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영자 형님, 작은아버지의 부름도 영자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40년 넘게 지켜온 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듯 나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들, 아마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터였지요. 영자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70평생 처음으로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적막한 집 안은 몇 시간 전에 소란이 무색할 만큼 조용했지요. 거실 바닥에는 아직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충 치운 흔적만 보일 뿐이었지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막막한 기분은 처음이었지요. 아들도 며느리도 더 이상 자신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거실로 스며드는 빛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방으로 향했지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최진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자리한 낡은 책상. 진수는 생전에 이 책상에서 신문을 읽거나 가계부를 정리하곤 했지요. 영자는 평소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봉투 겉면에는 진수의 손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지요. 이게 뭘까? 영자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두툼한 서류 뭉치였지요. 첫 번째 종이를 펼쳐보니 주식 계좌 개설 서류였습니다. 주식이라고? 영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좌 명의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지요. 최영자. 개설 날짜는 4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해뒀지? 다음 서류들을 차례로 펼쳐보니
배당금 통지서들이 수십 장 나왔습니다. 매년 꾸준히 받은 배당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처음에는 몇만 원에 불과했던 금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통지서를 보니 배당금이 억 단위였지요. 이게 말이 되나? 서류 맨 아래에서 진수의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지요. 영자야, 내 이름으로만 남겨뒀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영자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자신 몰래 이런 준비를 해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여보, 당신이 이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서둘러 서류들을 봉투에 넣고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지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영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지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영자는 마음을 가다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지요. 세영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세영이 다가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손을 빼며 한 발짝 물러섰지요. 이제 와서 뭘? 어머니, 세영이가 잘못 생각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대요. 도훈이 아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넌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어머니, 저도 당황했다고? 40년 넘게 내가 이 집안을 지켜온 걸 모르니? 영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지요. 세영이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어요. 아까는 왜 그랬어? 제가 좀 예민해져 있었어요. 임신 초기라서요. 세영의 말에 영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도훈도 놀란 듯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임신이라고? 네, 어머니. 이제 겨우 확인했어요.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손자를 가진다는 기쁨과 오늘의 상처가 뒤섞였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당한 모욕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어머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겠어.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훈과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참고 살라는 거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마음을 굳혔지요. 용서는 하겠어. 하지만 함께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어머니, 도훈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영자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돌아가거라. 방문을 닫고 난 후 영자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속 서류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지요. 여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영자는 남편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었지만 영자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선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70 나이에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았지요.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부쩍 자주 찾아왔고 특히 세영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지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세영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지요. 그래, 잘 먹었어.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달갑지 않았지요. 어머니,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몸에 좋은 전복죽으로요. 괜찮다. 혼자 해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세영은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지요. 세영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영자는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지요. 숫자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지요. 어머니, 갑작스런 세영의 외침에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방 입구에 서서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세영의 손에는 배당금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온 모양이었지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뇨? 세영이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이 금액이?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영자는 종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세영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큰 돈이 있었다니. 세영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요. 세영아, 그 종이 좀 줘. 어머니, 이건 제대로 관리해야 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어요. 세영은 종이를 꼭 쥔 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보았지요. 무슨 말이니?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게요. 정말로요. 세영이 갑자기 공손한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숨은 탐욕을 영자는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요즘은 주식 관리가 복잡해요. 온라인으로도 해야 하고 세무 처리도 까다롭고요. 세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점점 답답해졌지요.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요즘은 더 잘 알아요. 맡기라고? 네, 어머니는 편히 쉬시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세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영자는 소름이 돋았지요. 그때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훈아, 와서 좀 봐. 세영이 남편을 부르며 배당 통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도훈의 눈이 커졌지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영자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지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도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영이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지요. 여보,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가 힘드실 거야. 그러게.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도훈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변한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지요. 도훈아, 너까지 그러니? 어머니, 이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는 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노리는 사람들이요. 도훈의 말에 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돈을 너희가 왜 관리해? 영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바보로 보여? 영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세영이 다가오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너희가 뭘 원하는지 뻔히 보여. 어머니. 도훈이 소리쳤지만 영자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영자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지요. 평생 키운 아들이 손자까지 가진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줄 몰랐습니다. 여보, 이럴 줄 알았어요? 남편의 메모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 말이 이제야 와 닿았지요. 문 밖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 그래도 조심스럽게 해야지. 괜히 화나시게 하면 어떡해. 하지만 이런 큰 돈을 혼자 두면 정말 위험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지요. 돈이 문제였습니다. 영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남편의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직 살펴보지 못한 것들이 더 있었지요. 혹시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성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지요. 남편의 친구였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아들 부부의 속삭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이 길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성호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여러 번 들여다본 후였지요. 30년도 더 된 명함이었지만 전화번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호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최진수의 아내 영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 영자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진수 형님이 돌아가신 후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영자는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변한 태도, 주식 관리를 맡기라는 요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박성호의 목소리에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내일 뵈러 가겠습니다. 진수 형님이 남기신 서류들을 가지고 말이죠. 이튿날 오후 박성호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영자는 박성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아들 부부는 집에 없었지요. 진수 형님께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두셨습니다. 박성호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준비요? 네, 신탁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해 두셨어요. 박성호가 꺼낸 서류들은 영자가 본 것과는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복잡한 문서들이었지요. 이게 뭔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사님의 주식과 배당금은 완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박성호는 찬찬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배당금은 매달 여사님의 개인 계좌로만 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이라 해도 접근할 수 없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진수 형님이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3자의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로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과 세영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어머니, 누가 오셨어요? 도훈이 거실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박성호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버지의 친구분이세요. 영자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세영도 뒤따라 들어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박성호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도훈과 세영의 표정이 경직되었지요. 변호사님이요? 세영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고인이 되신 진수 씨의 유언과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지요. 그런데 무슨 일로?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여사님께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박성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여사님의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도훈과 세영이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세영이 말을 시작했지만 박성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려 있었지요. 고인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셨거든요. 여사님의 재산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배당금은 오직 영자 여사님의 개인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박성호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족인데. 세영이 말했지만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지요. 가족이라 해도 타인의 재산에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박성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령자에게 재산 관리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박성호의 경고에 도훈과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도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성호는 이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성호는 영자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자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지요. 박성호가 떠난 후 거실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훈과 세영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지요. 영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너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호막 안에서 비로소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었지요. 어머니, 도훈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영자는 이미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지요. 여보, 고맙습니다. 영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려던 그의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전해졌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15년간 다닌 마트에 사표를 냈지요. 동료들이 놀랐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매니저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일을 해보려고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하는 기분이었지요. 퇴근길, 영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더 의미 있는 일에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영자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이요? 네, 노인 돌봄과 청소년 장학 사업을 하는 작은 재단이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진수 형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저와 함께 글쓰기 수업을 해보실래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어르신들이었지만 영자의 진심이 전해지자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지요. 영자야, 이제 와서 글을 배워서 뭐해? 70대 후반의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영자는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잊고 싶지 않은 추억들 말이에요. 김할머니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두 번째 사업은 장학금 지원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찾아 학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장학생은 고등학생 이지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이였지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원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걸로 충분해. 영자는 지원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렴. 세 번째는 홀로 사는 이웃들과의 나눔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요. 영자 씨 덕분에 사는 맛이 나요. 혼자 사는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어요. 영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온 아들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지요. 살이 빠지고 눈가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은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일어나거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세영이와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네, 세영이는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제가 키우겠어요. 세영이가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요. 도훈아, 넌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니? 어머니 곁에서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방법을요. 도훈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어머니, 도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도 아들을 끌어안았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떤 조건이든요. 내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추석날의 모욕에서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줄 몰랐지요. 재단일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고 장학생도 10명으로 증가했지요. 나눔 모임에는 20명이 넘는 이웃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것들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녁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의 답장 같았지요. 영자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돈은 투기의 도구가 아니라 희망을 키우는 씨앗이구나. 배당금으로 시작한 작은 나눔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함께 웃고 울고 나누는 이웃들,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장학생들, 그리고 뒤늦게나마 진심을 깨달은 아들까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지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환했습니다. 70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내일도 글쓰기 수업이 있고 새로운 장학생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와 손자를 위한 작은 집들이도 준비해야 했지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고 나눌 희망이 있었으니까요.